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후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두 장성해서 집에서 독립해 제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40이 넘었는데 30대에 결혼을 했고요. 작은아들은 30대 후반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딸은 나이가 26이고요. 신혼 초기에 아들 둘만 키우다가 늦둥이로 딸을 낳아 늦게까지 육아에 힘이 들었네요. 그래도 딸은 아들들과 다르게 키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곱게 기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데 저는 몇 년 전 제 둘째 아들을 어느 여자와 결혼시키려다가 파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요.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저의 예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미 파혼했으니 며느리도 아니죠. 그때는 그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에게 속아 아들을 잃을 뻔했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화가 나서 뒷목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소름 돋고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이 사연에 빠지다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60대 중반이 되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다지 큰 풍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도 아주 평범한 분들이셨고 제 시부모님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못된 시대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이 5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 5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둘째 아들과 결혼해 둘째 며느리가 되었고요. 시어머님은 아직 시골에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 경로당에 다니시며 정신도 쌩쌩하십니다. 그것도 참 며느리로선 복인 것 같아요. 연세가 90이신 시어머니가 치매도 안 걸리셨고 아직 혼자서 거동도 하시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0대 초반에 암으로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의 상을 치르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지금의 제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보다 더 나이를 먹었네요. 참 세월이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저의 친정부모님은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퇴역한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군인의 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근무지를 옮기면 군부대를 쫓아 이사를 다니다 보니 친구를 잘 사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당당하게 할 말을 잘 못하는 마음 약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저는 5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가 어릴 적에 저를 짓궂은 남자애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굉장히 과잉보호했어요. 아버지가 군인 정신으로 동생을 잘 지키라고 틈만 나면 오빠에게 정신교육을 시키셨답니다. 군인 아버지에게 군대식으로 교육받은 오빠는 정말 군기가 어릴 때부터 바짝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야, 김영희, 넌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말랐냐? 밥 안 먹냐? 말괄량이 삐삐도 아니고 머리는 왜 그렇게 따왔냐? 아파. 잡아당기지 마. 너 두고 봐. 우리 오빠한테 이럴 거야. 오빠, 쟤 좀 혼내줘. 영호야, 도망가. 영희는 오빠 떴어. 얼른 도망가. 너 쟤네 오빠한테 잡히면 큰일 나. 이놈들이 누가 우리 영희 괴롭히고 있어. 너희들 한번 이 주먹 맛 좀 볼래? 남자 아이들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놀리고 도망가거나 할 때마다 오빠가 나타나 그 애들을 모두 혼내주고 저 대신 싸워주었거든요. 그땐 오빠가 정말 멋있는 히어로 같았어요. 오빠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때 아버지께 세뇌당했다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요.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오던 날도 제 친정 부모님들은 다들 가만히 계시는데 제 오빠가 나서서 반대를 했다니까요. 남편도 나중엔 그때는 아버님보다 형님이 더 무서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오빠와 남편은 아주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서로 힘든 일 있으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 오빠는 정말 조카 바보가 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오빠 역시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었지만 오빠의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오빠는 조카들 보러 우리 집에 와서는 예쁘다고 안고 재워주기도 했어요. 제 남편보다도 우리 애들에게 더 헌신적이었답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갔는데요. 어쨌든 저는 결혼을 한 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알뜰살뜰 쪽에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울산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조업이 융성했던 때여서 남편의 월급은 우리 식구들이 모두 먹고 살 만큼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고 살라고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다른 남편들은 애들 키우고 나면 바로 나가서 돈 벌라고 마누라를 그렇게 닥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덜 풍족하더라도 우리 애들에게 당신 없는 집에 들어오게 하긴 싫어. 당신이 고생하는 건 집에서만으로도 족하니까 돈은 내가 벌게.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돼. 애들 잘 키우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고마워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살림 잘해볼게. 당신은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넉넉했던 결혼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남편은 울산 자동차 근처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집주인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분도 울산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세금,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주위에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게 되면 의심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주위에서 저를 속이거나 사기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TV 드라마나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범죄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당했던 적이 없어서 저는 순진하게 사람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맏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려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남편도 큰아들이 좀 더 잘 돼서 집안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렇게 큰아들은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수입만으로 현실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였어요. 큰아들에게 자취방을 얻어주고 대학 등록금을 냈더니 가게에 큰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제는 저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20년을 주부로 지내왔던 저를 선뜻 고용해주려는 곳은 없더라고요. 사무직은 써주는 데가 없고 저는 운전을 못하니 보험 영업이나 학습지 선생님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를 보며 저한테 맞는 알바 자리를 찾았지만 좀처럼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원을 모집한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사장님은 워낙 제 얼굴을 알고 단골이다 보니 제가 거기서 일을 해도 되냐고 하니 당연히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역시 일자리는 동네에서 찾는 게 빠르죠. 저는 남편이 알면 시끄러워질까봐 남편 몰래 그 마트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뭐 어차피 다 컸고 학교에 가고 나면 저녁까지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남편도 공장에서 야근이다 뭐다 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숨길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저만의 쌈짓돈이 쌓여가는 즐거움과 저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다는 자부심에 힘든 줄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나중에 남편과 애들에게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그 도움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쌓여가기 시작했을 무렵 남편의 공장에 작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야간에 불 꺼진 공장을 돌아보던 경비원 아저씨가 실수로 담뱃불을 기계에 떨어뜨려 화재가 난 것이었어요. 놀란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불을 끄긴 했지만 기계가 타서 무슨 베어링이 고장났나 했다나 봐요.
그때 남편은 자동차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그 화재 사고로 몇백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불을 낸 경비원 아저씨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고 회사의 높은 사람들은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서 3개월치 월급을 강봉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얘기를 저한테 미안해서 한참 동안 못하다가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자 그제서야 이실직고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낸 것이 3개월쯤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줄 알고 있었기에 좀 놀랐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사실 내 관리 소홀 문제도 있었지 뭐. 하지만 당신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 당신이 집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감봉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 게다가 회사에서 내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 그래서 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야. 그랬어요? 당신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 사실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1년 정도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괜한 짓을 했다고 저에게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안심했는지 크게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생이 많았겠구려. 당신이 벌어둔 쌈짓돈으로 구멍난 우리 가게 경제는 어떻게든 메꿔질 수 있겠네. 근데 당신 혹시 그 일 힘들지는 않아? 힘들진 않아요. 1년이나 하다 보니 나도 손이 빠른 계산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내가 다니는 단골 슈퍼라 팔다 못 파는 야채나 빵 같은 거 있으면 사장님이 그냥 주시기도 해서 좋아요. 이참에 나 당신한테 들킨 김에 계속 마트 다닐래. 이게 해보니까 돈도 쌓이고 소일거리도 되고 좋더구만. 그랬더니 남편은 마음에 큰 짐을 덜었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결혼 초부터 큰소리 쳤던 것도 있고 해서 저금도 줄고 노후 대비가 안 되었어도 저한테 일을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선 제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집안일을 좀 돕기로 했어요. 제가 일하고 오면 저녁에 힘드니까 설거지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합의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싸울 일 같은 건 없어지더라고요. 결혼 초기엔 제가 대부분 남편에게 맞췄습니다.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남편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돈 버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대우해주긴 하더군요. 저는 그런 점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벌써 슈퍼 근무를 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잠시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일을 그만둔 적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가 제가 점점 일을 잘하니까 4대 보험이 되는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저를 알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속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의 작은 아들은 어렸을 때 형보다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다고 생각해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에 빠져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시작한 것 치곤 실력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도 학교 대표로 뛰곤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애가 농구로 대학을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둘째는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하면서 밴드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 속을 좀 썩였습니다. 그것도 한창 공부를 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입니다. 저는 맨날 밴드 연습한다고 기타 사게 돈 달라고 하는 둘째 아이가 한심해 보였어요. 기타도 좋은 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더군요. 뭐? 기타를 사겠다고? 그것도 일렉트릭인지 뭔지?
엄마는 허락 못한다. 정신 차려. 너 지금 고3이야. 다른 애들 다 공부한다고 난리들인데 너는 도대체 왜 이러니? 엄마, 나 다 컸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놈의 공부. 이제 지겨워요. 나는 어차피 형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형이 먹는데 갔으면 됐지. 왜 저한테까지 공부를 강요하시냐고요. 큰아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아들인 반면 둘째는 예전부터 좀 자기 고집이 셌어요. 그리고 뭔가에 한번 꽂히면 주의가 안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도 둘째를 훈육하려고 할 때는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도 군인이셨던 제 친정아버지만큼은 무서워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청년이 다 된 애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혼낼 수가 있었겠어요. 제 할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녀석이 바로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음악을 1, 2년 하다가 그것도 금방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밴드 멤버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고는 군대를 갔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늦은 나이에 체대에 갔습니다. 둘째가 대학교에 들어간 게 군대 제대하고 바로니까 26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앤 30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천방지축이더니 갔다 오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가 먼저 대학을 가겠다면서 수능 공부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딴 마음 먹기 전에 얼른 재수학원을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하는 애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보여주더군요. 마음먹고 공부를 해서 한 번에 체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중학교 농구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체육계이다 보니 처음부터 남자 아이들과 하고만 어울렸어요. 체대가 좀 군기가 세거든요. 그러니 선배들 따라 술도 많이 마시고 남자들끼리 하는 당구나 게임만 하고 살았죠. 게다가 또 둘째 아들은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와서 아저씨 신입생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체육학과의 남학생들이 그렇게 잘 따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자에게 면역이 없었어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우리 둘째 아들은 여대 앞에는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쑥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골고루 여자를 사귀어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랬으면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었겠죠. 저희 큰아들은 고려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벤처기업을 차렸습니다. 그때 한참 게임업계가 벤처 사업으로 인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애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으니 대기업인 삼성이나 LG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친구들과 벤처 회사를 차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심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연봉보다 더 많이 벌긴 하지만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업계는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건강하고 튼튼하던 아들도 하도 밤을 새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며 점점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아들은 서울서 회사를 다니니 아무리 제가 신경을 쓴다 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큰아들의 자취방에 갔다 왔습니다. 그 애는 계속 같은 회사 사람들하고만 보다 보니 사내에서 결혼했습니다. 매일 씻지도 않고 민낯으로 만나는 여자애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7년 동안 사내 연애를 하다 결혼하게 되었어요. 큰며느리는 지금은 집에서 애를 키우지만 아들 회사에서 수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언젠가 큰아들이 나보다 훨씬 일머리가 좋았다고 말하며 아까워했죠. 애들이 조금만 크면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 애들은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서로 배려도 하고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첫째를 무사히 결혼시키고 나서 둘째에게 슬쩍 옆구리를 찔러보았습니다. 얘, 형도 결혼했고 너는 혹시 만나는 여자 없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소개해줘봐. 엄마는 너만 장가 잘 가면 더 바랄 거 없어. 우리 딸이야. 제가 어련히 알아서 갈 거니까. 난 네가 제일 걱정이야. 도대체 여자 앞에서는 입이 붙어버리기라도 하니? 엄마, 저 아직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해요. 너무 일러요. 저 이제 33인데 왜 그러세요?
33이면 남들은 이미 결혼했거나 애 낳을 나이야. 넌 대학 졸업도 늦게 했으니까 네 친구들은 이미 결혼한 애들도 있잖아. 둘째 아들은 이미 예상을 하긴 했지만 펄쩍 뛰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가서 자기 혼자 여자를 만나 저에게 데려올 깜냥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정말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랑스럽게 소개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둘째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엄마, 저 엄마 소원대로 결혼할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어때요? 여기는 채이라고 유채이라고 해요. 나이는 30이고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채이라고 합니다. 준호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육행정직 1차 시험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곧 면접 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들이 소개해준 여자는 정말 1등 신부값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곧 공무원이 될 여자라뇨.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만 하던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 채이란 아이는 우리 둘째 아들이 코치로 있는 중학교에서 첫 발령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서 예비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둘이 어디서 만났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 아이 옆에서 제 눈치를 슬슬 보던 둘째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우리 동네에 도서관 하나 있잖아. 채이가 거기서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저도 시험을 보려고 책을 찾아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만난 지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해요. 어? 뭐? 100일밖에 안 됐다고? 저는 아들의 말을 잘못 들었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신부감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을 결정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그런 스피드가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그 채이라는 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쪽 집에서도 우리 둘째 아들과 사귀는 것은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애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그 애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애에게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무조건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언제가 좋겠니? 보다시피 우리 준호가 나이가 좀 많아서 나는 올해 내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혹시 너희 부모한테 우리 준호 인사시켜드렸니? 아니요, 아직은 못 만나 뵀어요. 오빠가 우선 어머니와 인사부터 하자고 해서요. 그런데 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아들만 원한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흔쾌하게 허락했습니다. 물론 남편과도 의논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둘째 아들이 35 슬슬 노총각으로 들어서고 있는 나이였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어떤 여자인지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얼른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다르게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그 예비 며느리란 아이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떤 애며 어느 대학을 나왔고 교육 행정직에 합격한 걸 증명할 자료 같은 건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모른다고 했더니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둘째 아들을 믿어? 우리 준호가 얼빠라서 그저 얼굴만 보고 걔랑 사귀는 건지 어떻게 알아? 결혼은 아무래도 좀 신중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 나는 좀 불안하다. 아니, 당신은 세상 속고만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니까 믿어야지. 괜찮아. 어차피 상견례도 다음 주에 잡아놨으니까 그 집안이 정말 별로면 결혼 안 시킨다고 하면 돼.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준호 35이야.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 거라고요. 아유, 당신도 참 답답하다.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남편을 오히려 답답하다며 코웃음을 치고 몰아붙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의 기세에 눌려 난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남편의 말을 듣지 못한 게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되네요.
괜히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시키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저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약속 장소인 울산 시내에 있는 중식당에 도착하자 그쪽 부모님들이 이미 긴장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늦지 않게 나왔는데도 그 애 역시 이미 자그 부모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애는 자기 엄마로 보이는 여자 옆에서 뭔가 이마를 찌푸리며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헛기침을 하자 그 애와 그 애 엄마는 동시에 저를 바라보더니 화들짝 놀라 귓속말을 멈추고 일어났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채희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우리 준호에게 두 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엄마, 말씀 많이 하시지 말고 조용히. 알고 계시죠? 그래, 알았다. 그 아이는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 명령을 하듯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번에 본 얌전하고 조용한 그의 이미지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부인 될 분이 평소 엄청 수다스러운 성격인가 보다 하고 그저 짐작만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상견례가 진행됨에 따라 그 애는 자기 부모를 향해 가끔 눈짓을 하기도 하고 뭔가 단속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정 부모라는 사람들은 딸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싸한 분위기를 영 미덥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저 아들이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예비 며느리의 수상한 말과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물 흐르듯 막힘없이 상견례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독 불편해하는 바깥사돈을 보며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깥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돈어른,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신가요?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세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 자리에서 좀 긴장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식사나 하세요. 아버지, 시아버지 될 분한테 무례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 알겠다. 예비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인데 너무 아랫사람에게 하듯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친정 부모들은 말없이 음식만 먹었고 그 딱딱한 분위기에서 애써 밝은 척하는 건 그 애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힐끗 보았어요. 아들은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이라 저는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추궁하듯이 말했습니다. 얘 준호야, 채희가 말이야. 원래 자기 어머니 아버지께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 말이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래. 생판 모르는 남한테는 아주 잘하는데 제 부모한테는 좀 그렇다야. 엄마, 쟤도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부모한테 되게 싹싹하고 잘하는 애예요. 제가 저번에 인사하러 여자친구네 집에 갔을 때는 부모님 모두 아주 인자하시고 밝으셨어요. 제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날의 분위기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애써 넘어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는 이 결혼 정말 시켜야겠느냐고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좀 예비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께 무례하다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그 애가 버릇도 없고 시부모가 될 우리들을 우습게 보면서 제멋대로 굴면 어떡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신경 과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의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비 며느리는 상견례를 마친 후 조금씩 수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것도 사실 시부모님을 모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슈퍼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비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채희예요. 잠깐 통화하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난 괜찮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우리 며느리가?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준호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던데 저랑 오빠 결혼하고 나면 그거 그만두실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응?
그건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제가 단번에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 그 애는 저에게 본심을 말해버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면 결혼을 해도 집안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보고 일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떨떠름한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산다고 하면 저는 그날그날 며느리랑 같이 집안일을 나눠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생각이 좀 저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아직 우리 애랑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그에게 말했어요. 채희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내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야. 너도 일이 5시에 끝나고 나도 6시에 끝나니까 비슷하게 집에 와서 너는 네 할 일 하고 같이 저녁 준비도 하고 그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니? 이 시애미 말이 틀리니?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작은 편의도 봐주지 못하시나요? 준호 오빠는 결혼하면 제가 일하니까 어머니가 집안살림 다 해주시고 애기 낳으면 애도 키워주실 거라고 했는데 제가 준호 오빠를 좀 잘못 본 것 같네요. 어머니하고 그런 합의도 안 하고 있었다니. 그러더니 며느리는 무례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있던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게 느낀 쎄한 분위기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던가. 저는 며느리가 조금씩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러터진 제 아들을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도 바쁘고 저도 슈퍼일로 바쁘다 보니 며칠 동안 한번 말은 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에도 결혼 사진을 찍는다, 식장을 예약한다 하면서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거의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애가 결정하고 우리 아들은 그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고 나중에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채이라는 애가 그렇게 무대포에다 말이 안 통하는 줄은 몰랐었다고요. 아무래도 그때는 자기가 모해에 씌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그 애는 한번 자기 멋대로 되지 않으면 팩하고 돌아서서 며칠간 냉전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호는 그 애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아무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채이가 하라는 대로 고개를 기계적으로 끄덕였던 것입니다. 폐물도 예비 며느리의 마음대로 방에 들어올 가구들도 그 애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턱시도나 신랑 화장을 할 메이크업 가게까지 그 애가 멋대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밀려가듯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가 좀 제멋대로인 면은 있지만 결혼 후고 제가 그 애를 조금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 전날이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청첩장을 안 보낸 곳이 있나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목욕을 다녀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현관 앞에서 누구시냐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무서워서 아들을 깨워 밖에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동네 애들이나 칼을 든 강도 같은 걸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고 얼른 나가봐. 에이, 엄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냥 초인종 누르고 지나가는 장난일 거예요. 안 나가봐도 돼요. 아니야, 내가 예감이 안 좋아서 그래. 얼른 나가봐.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지 뭘. 문 밖에 나가보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안 가려고 해. 결국 둘째 아들은 투덜투덜하면서 방에서 나와 현관에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흰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아한 생각에 아들은 얼른 그 봉투를 주워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가져온 흰 봉투가 너무나도 수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너 혹시 이거 떨어뜨리고 간 사람 얼굴이나 뒷모습이라도 본 적 있어? 왠지 꺼림직하구나. 모르겠네요. 밖에 떨어져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고. 이게 뭐지? 무슨 광고지 같은 건가 보다. 어서 그냥 버리자. 일이 내봐. 저는 아들이 들고 있던 그 봉투를 낚아채서 봉투채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에 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어요.
글쎄, 이런 내용이 타이핑으로 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을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보험 사기꾼입니다. 만약 내일 결혼한다면 아마 당신의 아들은 한 달 안에 그 여자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결혼은 취소하세요. 절대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제 둘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은 이런 못된 장난을 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며 마구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게 그냥 장난처럼 보이는지 아들에게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상견례 때부터 좀 찝찝한 게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다고 말만 하고 이때까지 안 물어봤는데 너 솔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저런 질 나쁜 장난 편지를 엄마는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죠? 나도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그래도 확실히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어? 너 결혼을 좀 미루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네 여자친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본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 예비 며느리의 민낯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결혼식장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하는 그 애에게 가서 익명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는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짓고 저와 아들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비열한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는 뻔뻔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실도 아닌 모함하는 편지를 보낸 거야?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준호 씨랑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지 보험 사기 치려고 만난 거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라. 정말 그러니? 그렇다고 보기엔 네가 우리 아들을 꼬셔서 들게 한 생명보험 개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채희 네가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내가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 서류에 사인을 했었지만 사실 내가 생명보험에 암보험까지 들어야 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는 않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네가 교묘하게 나를 조종한 게 맞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실 저는 식당을 취소하고 예비 며느리와 삼자 대면을 하기 며칠 전부터 아들을 먼저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그 애가 권하는 대로 보험 서류 몇 개에 사인을 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애는 정말 교묘하게 아들을 조종해서 그 서류를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서 우선 제 아들의 등짝을 몇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는 무슨 생각인 거니? 걔가 보험하는 애도 아닌데 네 생명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 아니, 채희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서류들 준비하더라고요. 게다가 장모님이 보험 영업하신다고 하는데 예비 사이가 돼서 그걸 어떻게 거절해요. 저는 정말 들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이런 사실들을 전부 내뱉었더니 예비 며느리의 표정에 낭패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사기친 걸 전부 들켜버렸다는 걸 알고 나더니 그 애는 금방 돌변해서 팔짱을 끼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게다가 그 애의 입에서는 정말 쌍소리가 확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아이씨, 짜증나게. 그래서 뭐야? 어쩌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병신 같아서 저한테 속은 걸 어쩌라고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경찰 불렀으니까 딱 기다려라. 너 같은 사기꾼은 깜빵에 갇혀서 콩밥을 먹어야 돼. 뭐라고요? 경찰을 불렀다고요? 안 돼, 오빠, 나 좀 구해줘. 그래도 그동안 우리 잘 지냈잖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발 경찰 신고는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굳은 얼굴로 그 아이의 눈앞에 보험 해약 서류들을 내던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들었던 보험회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 보험들을 전부 해약하고 왔던 것이었어요. 아들이 속아서 사인한 보험의 개수는 암보험, 운전자 보험, 생명보험, 하여간 모든 것을 통틀어 10개가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눈앞에 우수수 쏟아지는 그 해약된 서류들을 보더니 이제 더는 발뺌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포기해버린 건지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얌전히 경찰들의 손에 연행되어 순순히 경찰차에 탔습니다. 경찰들은 그 길로 그 애의 엄마를 체포하러 떠났습니다. 저와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준호야. 너 저런 무서운 애랑 사귀었던 거야. 무슨 일 안 당하기 전에 이 결혼 취소해서 다행인 줄 알아. 응? 다음부터 여자 사귈 땐 무조건 뭐 하는 애인지 다 알아보고 사겨. 알겠니? 알았어요, 엄마. 정말 어이가 없네. 모녀가 둘 다 사기꾼이었다니. 너무 무섭다. 저와 아들은 둘 다 몸서리를 치면서 멀어져가는 경찰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희 집 앞에 그 제보 편지를 두고 간 사람은 상견례 때 봤던 그 예비 며느리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 며느리 될 뻔한 그 채이란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애의 엄마가 보험 영업을 하며 그 아이를 키웠는데요. 그 애는 20살 때부터 어머니와 짜고 보험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제가 바깥 사돈으로 알고 있던 그 아저씨는 그 애의 엄마와 내연 관계였는데요. 그 상견례 때 계속 마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대졸이었다는 것도 교육 행정직에 합격했다는 것도 그 애의 나이도 당연히 다 거짓말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 애는 대학은커녕 공부하러 도서관에 다닌 적도 없는 애였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을 사기의 타겟으로 삼고 나서부터 마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깜찍한 년이 글쎄 제 아들이 그 도서관에 나타날 때마다 자주 마주치며 캔커피를 준다든지 가방을 놓아준다고 환심을 샀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바보 같은 아들은 그 애의 거칠의 친절을 진짜로 믿고 홀딱 빠져버린 것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으신가요? 저는 나중에 이런 경찰의 설명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으로 그 애를 경찰서에 넘기고 나서도 저는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헌데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남편은 그것 보라면서 저에게 퉁을 주는 거였어요. 그거 봐.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사돈들의 행동이 수상하기는 했어. 그리고 그 애도 어쩐지 말을 막 하더라고. 내가 잘 알아본 다음에 결혼을 시켜도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내 말 무시하지 마. 저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남편은 이런 얄미운 소리나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성질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을 누르면서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다 옳다 옳아. 당신 정말 잘난 사람이야. 그것보다도 우리 아들이 정말 결혼해서 한 달 안에 보험 사기를 죽기라도 했으면 당신은 어쩌려고 했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들을 구했고 사기꾼 모녀를 잡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당신 이번 일로 마음고생했으니까 우리 당분간 준호 결혼이나 파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고 둘이 어디라도 다녀올까? 저는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콧방귀나 끼고 말았는데 글쎄 며칠 후 제 남편은 저를 위해 해외여행을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쉬는 날 홈쇼핑을 보다 좀 충동적으로 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 결혼이 파토난 후로 둘이서 라오스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 추억도 이제는 몇 년 전이 되었네요. 저는 모든 것이 느린 그곳에서 사기꾼 모녀에게 받은 충격도 좀 잊고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이곳으로 아예 이민을 오자고 했습니다. 라오스는 정말 느림의 미학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순박하고 기후는 따뜻하고 농사짓는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진 채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라오스에 가서 살고 싶어요. 만약 그게 현실적인 이유로 안 된다면 귀농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도 꽤나 큰 도시인데 대도시엔 범죄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저는 초록초록한 시골에 내려가서 꽃을 심고 마당을 가꾸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늙음하게 무서운 일을 당할 뻔하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무사한 것을 다행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한테 너무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혼자 살게 되어도 그건 제 팔자겠죠. 결혼에 조급해 눈이 멀어 아들의 전 여자친구 같은 사이코패스를 또 만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들, 딸 결혼은 아주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실수는 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니까요. 저도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자를 데려오면 아주 뒷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허락을 하든 결혼을 시키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서운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족들이 속썩이거나 힘들게 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은 세월 고통받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이런 제 경험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혹시 도움받으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 사연을 남겨봐요.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허구한 날 사고치는 남동생과 오빠에 끼어 어린 시절을 보내다 왔는데요. 저희 오빠와 남동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철없는 사고뭉치였어요. 둘이 모였다 하면 도둑질하고 약한 애들 놀리고 괴롭히고 학교를 뒤집어 놓는데 그걸 수습하는 건 제 몫이었죠. 도둑질하면 어떻게든 물건 찾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약한 애들 괴롭히면 달려가 선생님을 크게 부르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둘 다 머리가 커지니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하는데 남동생은 제가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까부냐는 식으로 대했고 오빠도 별다를 거 없었죠. 아휴, 정말 쟤들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구나 없어. 두 형제 때문에 골이 아픈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숨을 달고 사셨던 부모님도 언젠간 너무 화가 나서 자식만 아니면 내다 버리고 싶다는 푸념까지 늘어놓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부모님을 향해 나름의 애환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께서 엄하게 잡아주신다면 둘 다 덜 엇나갈 것 같은데 그저 두 사람을 늘 부드럽게 타이르기만 하셨거든요. 심지어 돈까지 쥐어주시면서요. 얘들아, 제발 말 좀 들어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런 식으로 부탁과 애걸복걸만 하시니 나중엔 오빠와 남동생 둘 다 부모님의 이런 수법을 이용해 외려 더 악질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던 전 이렇게 생각했죠. 나라도 단단히 두 사람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 두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를 들락거리겠구나. 그래서 분명 어렸을 때만 해도 겁 많고 유순했던 제 성격이 억세고 강하게 변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만났던 계기 역시 제 성격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는 별명이 철의 여인이었어요.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성격이 딱딱하고 웬만해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동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더라고요. 당시 저희 회사엔 무서운 상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를 빼고 모든 동료들이 그 상사한테 한번 혼나면 주눅이 들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대다수였는데 저만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 이후론 그런 별명이 더 사내에 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와 비슷하게 말이 별로 없고 일만 잘 처리하는 남자 사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원의 별명 역시 철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차분하고 그다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로봇같이 보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인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저에겐 왜인지 호감형으로 다가왔어요. 왠지 저 사람 알아가면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제가 먼저 대시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처리를 하는 와중 느닷없이 다가가 오늘 저녁에 나랑 영화 볼래요? 하고 물은 겁니다. 저도 참 직설적이죠. 좀 로맨틱하게라도 말하던가 생뚱맞게 영화표 주며 보자는 제안이라니. 거기다 말투도 은근 강압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더군요. 그렇게 첫 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 기간은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 전혀 그간 눈치채지 못했으니 아마 먼저 대시하지 않았다면 한 세월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요. 아무쪼록 저희는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이란 단계까지 차근차근 밟아나갔죠. 다소 감정 표현에는 서투른 저희 두 사람이었지만 저희도 여느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기도 하며 질펀한 연애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라면 그 사람이 감정적인 편이 아니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했던 게 좋은 관계로 이어진 것 같아요. 게다가 제 남편, 말수는 없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린다면 분명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도 그 면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정은이 오빠한테 치이고 동생한테 치이고 얘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잘 부탁해요. 남편도 저희 어린 시절 일대기야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 부모님의 부탁 어린 말을 듣곤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뵙는 자리가 끝나니 시댁 부모님 뵙는 자리가 다가왔는데 긴장하지 않는 척 했지만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성스럽게 꾸미지도 못하는 편이고 옷도 손에 닿는 대로 그냥 대충 입는 편이라 시댁 부모님 뵈러 갈 땐 그래도 나름 차려입는다고 했는데 분명 그저 그럴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 좋게 비춰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 뭐랄까요? 남편의 부모님답게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시고 점잖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두 분 다요. 만나 뵙는 자리에서 저를 배려해 주신 건지 별다른 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신혼집이나 미래 계획 정도를 물으셨는데 1시간 만에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너무 후다닥 끝나 마음은 편했지만 가족 간의 만남보단 마치 업무 미팅을 하는 기분이었죠. 저기 나 마음에 들어 하신 거는 맞지? 그럼 자기 무척 좋게 보신 거야. 원래 엄마 아빠 두 분 다 말씀이 많지 않으셔. 그래서 저는 나와서도 남편을 채근하며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워낙 단순한 편이니 알겠다 하며 집으로 돌아왔고요. 남편이나 남편 부모님이나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남편과 달리 남편의 남동생 2명은 결이 또 다르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처럼요. 남편한텐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2명 다 만나보니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장난기가 많고 친화력이 좋은 스타일이었죠. 형, 나는 형 평생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며 웃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어쩐지 남동생들한테 말로 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삼형제 중 장남인 과묵한 남편과 달리 유쾌한 서방님 2분과의 만남은 꽤나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집이 가까워 서방님들을 볼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동서들도 나왔고요. 동서들은 서로 안지 오래된 사이여서 그런지 상당히 친해 보였어요. 동서라는 호칭을 따로 쓰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두 명이 대학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땐 그리 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같은 대학 동기라는 걸 알게 되고 더 친해졌다고 해요. 신기한 인연이죠. 그래서 저도 첫 만남 자리에서 무척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동서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건 아마 처음 맞이하는 명절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날 익숙하게 부엌에서 일을 하는 동서들을 도와 전도 부치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돕기 시작했는데 큰 동서가 유독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형님, 이거 소금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짠 음식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이러면 저희만 혼나요. 아, 그래? 몰랐네. 알겠어. 조심할게. 형님도 참 요리 안 해보셨어요? 자취해보셨대놓고 요리 안 해보신 사람 같네 꼭. 이렇게 대놓고 무안을 주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거의 사 먹는 편이었어서 요리는 별로 안 해봤어. 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마음속엔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리 음식 맛에 예민해도 그렇지 뭘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뭐 이해했어요. 작은 동서가 와 그러길 원래 큰 동서가 음식 간 맞추고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운 후 간단히 과일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마침 동서 두 명이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기에 대학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들이 저한테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아, 나는 서운대학교 나왔어. 네? 아, 진짜요? 아, 형님, 거기 지방에 있는 대학 맞죠? 서울 아니고요. 그렇지. 아, 그렇구나. 나는 또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분이라 형님도 엄청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형수님 미모면 뭐 중졸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 형? 아유, 그래도 아주버님은 유명한 대학 나오셨잖아요. 형님 나오신 곳이랑은 레벨이 다르긴 하죠. 서방님들이 애써 분위기를 띄워주긴 했지만 동서의 말은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온 지방의 대학교, 그래도 저희 지역 아이들은 무척 가고 싶었던 학교 중 하나였거든요. 동서들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니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희 지역 나온 학생들이라면 다 아는 곳이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나온 대학교에 자부심이 있던 저로선 조금 기분이 상해 열심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두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며 그냥 네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두 동서들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잡쳤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걸 제 약점이라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동서들이 은근슬쩍 비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동서들과 서방님 만나는 모임에 나가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을 때 남자들이 나가니까 대뜸 그러는 겁니다. 형님, 제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먼저 고백하셨다면서요? 아, 대시? 응, 대시는 내가 먼저 했어. 영화 보러 가자고 엄청 멋없게 했지. 아, 그랬구나, 역시. 그래도 사귀자는 고백은 남편이 했어. 남편이 나한테 먼저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유, 설마요. 어? 그럴 리가. 아주버님 같은 분이 형님을 먼저 좋아했다고요? 그냥 아주버님 하는 말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남자들 원래 고백할 때 그런 멘트 많이 써요. 아니야, 진짜야. 이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걸? 나한테 어떻게 데이트 신청할지 6개월도 넘게 고민했다고. 근데 동서, 아주버님 같은 분이 나를 이라니. 뭐 우리 남편에 비해 내가 너무 아니라는 얘기인가?
동서 장난인 거 알겠는데 그러지 마. 그러다 내가 진짜 오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오해요? 형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아주버님이 워낙 스펙도 뛰어나시고 외모도 출중하신 건 맞잖아요. 집안도 괜찮고, 아니에요? 그럼 형님은 형님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낫다기보다는, 아니, 그런 걸 꼭 따져야 하는 건가? 듣자 하니 좀 기분이 나쁘네. 무슨 일이야? 그때 다행히 남편이 들어와 적절한 타이밍에 이야기를 끊어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시시콜콜한 말싸움으로 번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대체 왜 누가 못났고 나은 걸 따지는 건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심보는 뭔지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당하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 성격답게 기분 나쁘단 말을 대놓고 끄집어냈지만 저도 왠지 동서들과 크게 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찝찝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동서들이 먼저 죄송하다며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먼저 해왔고 저도 좋게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서방님 두 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온 날이었는데 다니던 회사를 나와 같이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사업이라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형수님. 그래도 뭐 한 번은 도전해봐야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잘 될 거예요. 열심히 해봐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했고 실제로 잘 되었을 땐 제 일처럼 축하해줬어요. 옆에서 지켜보진 못했지만 남편 통해 서방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들었고 몇 번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로 고생하는 티가 팍팍 났었거든요. 어떤 날은 저한테 농담 삼아 형수님 저 소주 좀 사주실래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라며 투정도 부렸고요. 근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하니 당연히 다행스럽고 기뻤습니다. 문제는 동서들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동서들의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간 것이죠. 사실 서방님들이 저희 남편에게도 같이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했지만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동서들은 그걸 콕 집어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머 형님 어떡해요. 형님만 득을 못 봐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하시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래도 우리 남편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해. 만족이야 하시겠죠. 근데 저희들이 괜히 죄송스러워 그러죠. 어? 동서들이 왜? 아니 그렇잖아요. 아주버님이 장남인데 동생들이 잘 됐으니까요. 아휴, 어머님도 어제 그 말씀 하시던데 제가 고개를 못 들었다니까요. 나라도 어떻게든 그때 아주버님도 같이 하라고 권유했어야 하나 봐요. 이런 식의 말들이 명절날 수도 없이 날아왔어요. 그것도 가끔은 남편 앞에서도 그런 입방정을 떨더라고요. 나중에는 서방님이 그만해 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라며 막았지만 동서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눈에 빤해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희가 먼저 질투라는 감정을 드러낸 것도 아닌데 왜 먼저 나서서 있는 척을 하는 건지, 잘 나간다는 유세를 그리도 떨고 싶은 건지, 그런 동서들의 태도가 너무 저급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 신경이 쓰였죠. 그래도 워낙에 무던한 성격이라 그런지 한번 슬쩍 물어봤는데 다행히 별 타격을 입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난 신경 안 써. 사업이라는 건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별로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아. 남편은 지금 선택해도 사업은 안 할 거라며 자기 체질이 아니라 딱 잘라 말했어요.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주니 제 입장에선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쪼록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졌어요. 하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서방님들 회사에 거액의 투자자가 생겼다, 자금 생겼다 하는 이런 묻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말할 때면 애써 무시하려고는 했지만 머리가 지끈거리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에 좀 큰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고뭉치 오빠와 남동생, 이 형제가 이상한 곳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말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까지 꼬드겨 빼낸 돈이었고, 오빠와 남동생은 사기꾼 노릇까지 해 다른 사람들 돈도 싹 날려버렸죠. 아, 정말 가슴이 타들어갈 노릇이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와 앞으로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엄마, 그러니까 내가 오빠한텐 돈 절대 해주지 말랬잖아. 왜 해줘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어떡하니? 갈 데도 없는데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상황이 되니 너무 속상해 저도 감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거기다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울음은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이어졌는데 평소 늘 강하고 억센 모습을 보였던 저이기에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남편은 남편답게 차분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고 저는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일단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를? 지금 어디 갈 데 없으신 거잖아. 일단은 모셔와서 자립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드리자. 사실 저는 그때 남편 잘 만났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고마웠죠. 자기 집 일도 아니고 저희 집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주는 결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했고 그렇게 저도 부담 없이 친정 부모님을 당분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시자마자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미안해하셨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편하게 있다 가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하고선 듬직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도 집안일이라도 거들면서 남편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제 사정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다물었어요. 직장에서도 티내지 않고 조용히 다니고 있었죠. 하물며 가까운 제 친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오빠와 남동생 말에 속아 쫄딱 망해 우리 집에 들어와 있고 오빠와 남동생은 교도소 갔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한테 말하기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사정을 우연히 서방님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을 잠시 만나러 왔다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놀란 거죠. 안녕하세요. 식장에서 본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서방님은 급히 인사를 했고 엄마도 잠깐 놀러 왔다고만 말을 했는데 엄마의 짐이 집에 있고 한 걸 보니 서방님도 무언가 눈치채셨는지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나 봐요. 남편은 동생이니 괜찮겠지 싶어 말을 한 모양이고요. 허나 사람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이 일을 알게 된 이후론 시댁에까지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동서들은 신이나 제 집안일을 입에 올렸고요. 그날은 어머니 생신날이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형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수척해지시긴 하셨네요. 고생이 많죠? 아니야 괜찮아. 아휴 아니 사돈 어른은 괜찮으시다니? 언제까지 집에 있으시는 거니? 네,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마 당분간은 같이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참, 어쩜 일이 그렇게 됐다니. 평소 별 말씀 없으셨던 시부모님도 이 일은 신경이 쓰이시는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기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는지 제 남편을 따로 불러 괜찮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덕분에 저는 집에서 군 식구 눈칫밥 먹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사고뭉치 두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걸 무기 삼아 공격하는 동서들 때문에 말이죠. 동서들은 꼭 이 일을 입에 올려 걱정해두는 척 안부를 물으며 안 됐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거기다 시부모님까지 이제 한편이 되어 언제 저희 부모님이 나가시는지 노골적으로 물으시고요. 정말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느낌이었던지라 외로웠고 남편도 원망스러웠죠.
왜 이야기를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 그렇게 남편과는 사이가 소원해지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왜 부부들은 그냥 사소한 걸로도 싸우곤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냐? 오늘 청소하는 날인데 어딜 가느냐? 저희는 주로 집안일을 가지고 많이 실랑이를 했는데 엄마가 앞에 있어도 저는 그냥 남편한테 짜증을 막 퍼부었어요. 그때는 세상 모든 게 힘들고 서럽게 느껴졌던 시기라 말을 가리지도 못했죠. 당신 무슨 약속을 나가? 오늘은 엄마랑 저녁 먹으러 나가기로 했잖아. 아,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오늘 친구랑 선약이 있었어. 선약? 무슨 선약? 선약이 가족 모임보다 중요해? 아휴,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깰 수 없는 선약이니까 그렇지. 당신 말투가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 말투가 뭐가 어때서? 평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던 남편도 저에게 조금 실망했는지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나중엔 제가 먼저 다가가 사과하고 풀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대로 미안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감정을 잘 추스르고 그 어디에도 귀 닫고 원래 저대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원래 있던 회사 일에 열중하면서 남편과도 최대한 갈등 없는 삶을 이어가기로 한 거죠.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먼저 화해를 요청했고 친정 부모님이 독립하실 수 있는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땐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해. 울지 마. 외려 남편은 이런 넓은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있을 무렵 동서들에게서 집들이를 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는데 받자마자 어딘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갔잖아요. 형님께서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모셔놓고 할 거니까 꼭 오셔야 돼요. 아, 그래 알겠어. 네. 아, 그리고 집들이 선물은 안 사오셔도 돼요. 받은 게 많아서요. 저야 동서들의 집들이 초대가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선물은 뭘로 할까 고민하다 괜히 이상한 선물 들고 왔단 얘기는 듣기 싫어 고급 와인을 한 병 들고 갔죠. 작은 동서가 와인을 가끔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사간 집에 들어서니 동서는 거의 융 드레스 같은 걸 입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잔뜩 단 채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멀리서도 그 장신구들의 빛이 너무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집안 곳곳엔 그림이 담긴 액자들이 있었는데 인사치레로 제가 멋있다고 하니 그래요? 역시 제 안목이 괜찮았나 봐요 하며 잔뜩 허영심을 뽐내더군요. 형님, 근데 집들이 선물로 와인 사오셨네요. 어머, 너무 센스 좋으시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괜히 부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담은 무슨, 동서가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네. 동서는 기분이 좋은지 시부모님이 있어 그런지 다행히 집들이 선물도 꼬투리 잡지 않고 지나갔고요. 그리고 와인을 함께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집에 갈 무렵이었는데요. 갑자기 술에 약간 취한 것 같은 작은 동서가 큰 동서를 어느 방으로 부르더니 둘이서 뭔가를 속닥거리더라고요. 그냥 하는 대화라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제 이름이 중간중간 들리는 것 같아 가까이 가 듣게 되었어요. 대화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큰형님 입고 오신 옷 보셨어요? 저 정말 쪽팔려 죽을 뻔했다니까요. 밖에서 안 만났으니 망정이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런 시장 옷을 주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동서도 나랑 똑같이 느꼈구나? 나도 그랬어. 무슨 재활용품에서 주워온 것 같더라니까. 내가 지적하려다가 동서 집들이고 하니까 겨우 참았잖아. 아유, 지적해주지 그러셨어요. 전 진짜 지방대 출신 형님 예전부터 쪽팔렸는데 저렇게 옷 막 입고 남의 집 집들이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형님 대접해주니까 더 나대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선을 그어줘야겠어.
같은 사람이라도 급이 있는 건데 저런 사람과 같은 며느리 취급받는 거 불쾌해 죽겠어. 거기다 아까는 김치 국물도 막 흘리며 먹던데 진짜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보셨어요? 콩가루 집안인데 당연히 그런 걸 제대로 교육받았을 리가 없죠. 젓가락질도 이상하게 하는 거 알아요? 듣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으며 킬킬대는 동서들을 보니 완전 유치원생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로 머리가 어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동서들에게 다가가 말했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어머, 형님 왜요? 다 들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척 마라. 근데 이것들은 사람이 아닌 건지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더군요. 용서를 구하려는 기색도 없이 제 얼굴에 대곤 또 한 번 까르르 웃더니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들으셨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솔직히 말해 창피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뭐야? 솔직히 형님과 저희들이 수준이 다른 건 맞잖아요. 우리가 같아요, 그럼? 지방대 출신에 그저 그런 집안 출신인 형님이랑 저희가 어떻게 같아요? 거기다 이번엔 형님 친정 완전히 망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출신 집안 사람 같은 며느리라고 인정하기 싫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형님 대접해드린 건 시부모님 봐서지 형님 봐서가 아니에요. 아, 정말 보자 하니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두 동서들의 머리채를 획 잡아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이걸 저지한 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뭔 말들을 하는 거니?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동서 둘 다 살짝 어깨를 움찔하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가 평소엔 별 말씀 없으시지만 한번 화를 내시면 가족들 모두 꼼짝 못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지금 너희들보다 위인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야? 형님으로 인정하기가 싫어? 니들이 뭘 잘났다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게야? 아버님, 저희는 그게 아니고. 조용히 안 해? 아니, 왜 큰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이에요? 시부의 엄한 목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졸지에 모여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동서가 한 이야기들을 말하려 했으나 동서들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이 저희에게 먼저 으름장을 놓았어요. 자기 집안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도 화가 나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아가 사실이냐? 저는 해명을 하려 했지만 그걸 막아선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됐어요. 뭘 잘못을 추궁해요? 그냥 넘어가요. 얘들아, 앞으로는 이런 소란 없도록 해라. 알겠니? 둘째, 셋째, 너도 앞으로는 말 조심들 하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시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제가 당한 일은 얼떨결에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와 동생들을 한데 모아놓고 서로 사과하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온갖 폭언을 당한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 건지. 사과할 게 없다 말하자 그렇게 안 봤는데 고집이 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사실상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은근슬쩍 동서들 편을 들며 제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셨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바로잡으려는 건 시아버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성정의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하루에도 10번씩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방님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도 한 모양인지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허나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두 동서들의 행동은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에게 혼이 난 뒤로는 오히려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일부러 단톡방에 초대해서 제 욕을 한다든지 하는 유치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깡그리 다 무시해 주었지만 사람인지라 동서들이 한 말이 가슴 깊이 남는 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친정이 망했단 사실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지만 두 동서들의 본성은 참기 힘들 정도로 더 악랄해져 갔어요. 저 역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고 있었죠. 아가, 네가 좀 참거라. 원래 윗사람이 참는 거다. 라는 시아버지의 위로 아닌 위로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날 대망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8시까지 음식을 해야 하니 오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같이 음식을 하기로 했던 동서 2명과 시어머니 모두 다 보이지 않더군요. 비밀번호를 알아 일단 누르고 들어왔는데 연락도 되지 않길래 일단은 오겠지 싶어 혼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라면 실수였죠. 전 부치고 불고기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는데 그때부턴 삭신이 마구 쑤셔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4시간이 흘러가 있었고요. 그 전날까지도 회사 일을 하느라 잔뜩 지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요리 목록은 길고도 참 길었습니다. 결국 짜증이 확 올라와 젓가락을 내팽개치는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동서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형님, 먼저 와 전 부치고 계셨네요. 죄송해요. 저희가 시어머니랑 잠깐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요. 어딜 갔다 왔는데? 백화점이요. 추석이라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또 노하실까봐 형님 선물도 사왔어요. 그러니 화 푸세요. 동서들, 지금 몇 시야? 우리 오늘 8시까지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지금 이 손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절 음식을 다 나한테 맡기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또 화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뒤이어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예, 내가 백화점 가자고 했다. 설마 너 혼자 음식했다고 그러는 게야? 걱정 마라. 우리도 할 거니까 이제부터 윗사람이 돼서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유, 어머니, 형님한테 그냥 맡겨요. 형님이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다 하셨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기름때 잔뜩 묻은 앞치마를 입은 저를 두고선 일을 시켜야 한다 하는데 꼭지가 슬슬 도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머리 뚜껑이 열리려던 찰나 동서가 자기 지갑을 찾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건네며 에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형님, 여기 수고비 드릴게요. 이거 받으시고 전 붙이세요. 됐죠?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아 꼬깃하게 구긴 후 일자로 쫙 찢어 동서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어머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돈 찢으셨어요? 찢었어. 그리고 오늘은 니들 둘 다 나한테 좀 맞자. 뭐라고? 저는 앞뒤 볼 것 없이 바로 두 것들의 머리채를 휙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모를 힘이 단지에서부터 끌어올라왔는지 시어머니조차 밀치고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 버렸죠. 분명 요리하느라 온 진이 다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폭발적인 힘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온 서방님들과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말리려더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지금껏 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했죠. 역시나 남편의 표정은 무섭게 변해갔고 그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다들 핸드폰 확인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핸드폰? 당신도 핸드폰 확인해봐.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은 얼결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두 동서가 팔짱 끼고 나이트에 들어가는 사진, 남자들과 나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날짜별로 전송할 거예요.
뒤이어 남편이 한 말과 함께 날짜별로 동서들이 나이트에서 나오는 사진, 남자들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전송되었습니다. 서방님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죠. 그야말로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을 깬 건 손뼉이 뺨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서방님이 동서의 뺨을 내려치는 소리였어요. 못된 년, 내가 걸리지 말라 했지? 여보, 내가 가려한 게 아니고 작은 동서가 나를 꼬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굴 탓하고 싶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한 번 걸린 거로는 부족했어? 소송이혼 들어갈 줄 알아. 각오하고 있어. 그제야 저도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서방님에게 은밀히 동서들의 바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고 행적이 의심스러워 흥신소를 고용해 동서들의 뒤를 밟아 사진 증거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밝힐 날만을 기다리면서요. 근데 늘 저를 무시하던 동서들이 기어이 선을 넘자 남편도 참지 못하고 터뜨려 버린 거였죠. 서방님들에겐 상처가 될 테였지만 동생들도 정신 차리고 이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나중에 제가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남편 역시 흥신소를 고용하기 전까진 확실치 않아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명절날 흥신소에서 저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기다 대학 동기였던 그들이 나란히 쌍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역겹기 그지 없었어요. 심지어 둘은 대놓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남자를 구한다는 말까지 쓰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더러운 행위들에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죠. 서방님 중 한 분은 그 충격으로 알아 누우실 지경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지금 동서들이요? 동서들은 나란히 이혼을 당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다 합니다. 아마 또 2명이서 신세한탄이나 하며 남자를 물색하고 다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질 나쁜 사람들에겐 관심 두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계획 임신으로 아이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편과 전보다 더 깨볶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현생의 부부면 전생의 원수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정말 지극히 원수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저만을 아껴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을 보면 말이죠. 요즘은 남편이 고마워 저절로 엉덩이라도 두들겨주고 싶어진다니까요. 저 너무 팔불출 같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쓰기 전엔 제 치부가 될까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 속이 너무 후련하고 통쾌하네요. 이런 사연 채널 만들어주신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